어머니,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따님은 이미 병원에 오시기 전에 의사 선생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병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연이가 죽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제 딸이 36살 제 딸이 세상을 떠났다는 말이었습니다. 불과 2시간 전만 해도 저는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밤 11시쯤 되었을까요? 지연이는 야간 근무라며 저녁도 못 먹고 나간 날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일이 힘들다고 투덜대면서도 늘 웃으며 일하러 가던 딸이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밤샘이야. 할머니 하나 더 오셨거든. 치매가 심하셔서 밤에 계속 깨신대. 내가 옆에 있어야 해라며 현관문을 나서던 딸의 뒷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을 때 저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가 온다는 게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수화기를 들자마자 낯선 남자 목소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이지연 씨 보호자이십니까? 저는 119 구급대원인데요. 지금 이지연 씨가 화재 사고로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빨리 대학병원 응급실로 와주십시오. 그 순간부터 제 기억이 끊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옷을 입었는지, 어떻게 택시를 잡았는지, 병원까지 어떻게 왔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응급실 앞이었고 간호사가 제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의사 선생님께서 설명드릴 게 있다고 하시는데 잠시만 여기서 기다려주세요라는 말에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 선생님이 나와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따님이 화재 현장에서 구조되었을 때 이미 호흡과 심박동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삽관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45분간 시행했지만 의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지연이가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데다가 화상도 심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 옆에 서 있던 소방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따님께서 요양원 2층에서 치매 환자분을 업고 계단을 내려오시다가 갑자기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할머니를 밖으로 밀어내시고는 본인은 안에 갇히셨어요. 저희가 들어갔을 때는 이미 소방관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치매 할머니를 구하려고요? 제 딸이 남을 살리려다 죽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우리 지연이를 살려내야 해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제발요. 간호사들이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응급실 문을 향해 달려가려 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따님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신 겁니다. 끝까지 남을 생각하신 거예요. 소방관의 말에 저는 그만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딸이 죽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엄마 내일 휴무야.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라며 환하게 웃던 딸이었는데요.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 지연이를 봤을 때 제 다리에 다시 힘이 풀렸습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 하얀 천으로 덮여 있는 딸의 모습이 차마 제 눈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지연아, 엄마야. 정신 차려. 제발 눈 좀 떠봐. 하지만 딸의 손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장례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안실로 옮겨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안 돼요. 조금만 더 여기 있게 해주세요. 딸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때 응급실 밖에서 누군가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지연 보호자 어디 계세요? 우리 어머니가 살아나셨어요. 문이 벌컥 열리더니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방금 소방관이 말한 그 치매 할머니의 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저를 보더니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따님 덕분에 우리 어머니가 살았어요.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머니는 살렸는데 정작 제 딸은 죽었으니 이게 대체 무슨 운명인가 싶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나중에 하세요. 지금은 좀 혼자 있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는 다시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게 밤새 딸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장의사가 와서 영안실로 옮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의 이마에 마지막 키스를 하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딸을 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이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장례식장은 병원 지하 1층에 있었습니다. 장의사 직원이 안내해 준 대로 사무실에 빈소를 차렸습니다. 영정 사진은 지연이가 작년 봄에 벚꽃 구경 갔을 때 찍은 사진으로 골랐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얼굴을 보니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사진 찍어줘. 여기 진짜 예쁘다라며 좋아하던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첫날은 조문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직장 동료 몇 명과 제가 다니던 교회 권사님들이 다녀가셨습니다. 요양원에서 함께 일하던 분들은 눈물을 흘리며 언니가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맨날 우리한테 간식도 사주고 힘들 때 위로도 해주고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더 미어졌습니다. 남한테는 그렇게 잘해주면서 정작 본인은 고생만 하다간 딸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문상객이 뜸해진 저녁 무렵 저는 빈소 앞 의자에 앉아 딸의 영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못나서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속으로 딸에게 사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삐걱, 빈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제 앞으로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어머니, 오랜만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누군지 알아챘습니다. 강도윤, 지연이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5년 전 이혼하고 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백수의 술만 마시던 한심한 남자였습니다. 지연이가 벌어온 돈으로 술 먹고 경마장 가고 급기야 지연이한테 손찌검까지 했던 인간이었습니다. 지연이가 엄마 나 이혼할래. 더 이상은 못 살겠어라며 울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선 강도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명품처럼 보이는 검은색 양복에 반짝이는 시계를 차고 머리도 말끔하게 뒤로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 후줄근하고 찌질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소식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바빠서 이제야 왔네요. 강도윤의 말투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말끝마다 에이, 그까짓 것 같은 건들거리는 말투였는데 지금은 마치 회사 임원이라도 된 것처럼 점잖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조문하러 왔으면 저라고 가세요. 할 이야기 없습니다. 강도윤은 멋쩍게 웃더니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지연아, 편히 쉬어. 미안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살아있을 때 잘해주지. 절을 마친 강도윤이 다시 제 앞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온 건 조문도 조문이지만 어머니께 꼭 여쭤볼 게 있어서입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거요? 강도윤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기 그런데 잠깐 밖으로 나가실까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하세요. 난 딸 곁 떠날 생각 없으니까. 강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제가 지연이랑 이혼할 때 재산 분할 제대로 못 받았잖습니까? 그때 지연이가 갖고 있던 연립주택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게 지금 할 소리요? 우리 딸 죽었는데 재산 이야기를 하러 왔단 말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도윤은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지연이 죽은 거 너무 슬픕니다. 근데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연립주택이 재건축 구역에 들어갔다면서요? 보상금이 꽤 나온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제야 이 사람이 왜 여기 왔는지 알았습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지연이가 죽자마자 재산을 노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요? 이혼한 지 5년이나 됐는데 무슨 권리로 그 집 이야기를 하는 거요? 강도윤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법적으로 따지면 제 권리가 있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제대로 안 받았거든요. 변호사랑 상담했더니 충분히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는 서류를 제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신이 우리 지연이한테 뭘 해줬다고 그래요? 술 처먹고 돈 뜯어가고 손 찌검하고 그것밖에 안 했잖아요. 목소리가 커지자 강도윤이 주변을 살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여기 장례식장이잖습니까? 장례식장인 걸 알면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요. 저는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강도윤은 여전히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흥분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이야기합시다. 어차피 지연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 남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해결해야죠. 합리적이라는 말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당신한테 줄 돈 한 푼도 없어요. 당장 나가요. 제가 소리치자 강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재산분할 청구 소송 걸 겁니다. 그 순간 빈 소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아까 왔던 지연이 직장 동료가 음료수를 들고 들어오다가 우리 둘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강도윤은 재빨리 표정을 바꾸더니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제 연락처 두고 갑니다라고 말하고는 명함을 탁자에 놓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강도윤이 놓고 간 명함을 보며 저는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그 집 이야기였습니다. 지연이가 결혼하고 2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때 지연이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집 하나 사려고. 전세로 살면 돈만 나가잖아. 내 집 마련하고 싶어라며 눈을 반짝이던 딸의 모습이 선합니다. 지연이가 눈여겨본 집은 구로구 쪽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2억 정도 하는 작은 집이었는데 지연이는 그 집을 사기 위해 낮에는 요양원에서 일하고 밤에는 가자 도우미 일까지 했습니다. 1년 넘게 그렇게 악착같이 모아서 계약금을 만들었고 나머지는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강도윤은 그 집을 단 한 번도 좋게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야, 그게 무슨 집이야. 30년 넘은 낡은 집에 엘리베이터도 없고 주차장도 좁고 창문만 열면 옆집 냄새 다 들어오는 그딴 집을 왜 샀어? 매일같이 지연이한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엄마, 우리 집 구경 와. 내가 청소하고 꾸며놨어라며 자랑스럽게 초대했을 때였습니다. 정말 작은 집이었습니다. 방 2개에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이는 그 집을 정말 아꼈습니다. 벽에 예쁜 벽지를 직접 바르고 작은 화분들을 창가에 놓고 거실에는 중고로 산 소파를 깨끗하게 닦아두었습니다. 그런데 강도윤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면서 이런 쪽방에서 평생 살라고? 나는 강남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데 라고
투덜댔습니다. 지연이가 여보, 그래도 우리 집이잖아. 전세보다 훨씬 낫지라고 달래면 흉가나 다름없는 집 같고 뭘 그리 좋아해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는 그때 강도윤이 정말 밉상스러웠습니다. 지연이가 얼마나 고생해서 그 집을 샀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무시만 하니 말입니다. 하지만 지연이는 엄마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여보도 이 집을 좋아하게 될 거야 라며 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연이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 재건축 들어간대. 목소리에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구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그 일대가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상금도 꽤 나온다고 했습니다. 처음 산 값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지연아, 정말 잘 됐다. 내가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네라고 축하해줬습니다. 지연이는 엄마 이 돈으로 더 좋은 데로 이사 가야겠어. 여보도 엄청 좋아할 거야 라며 기뻐했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강도윤이 진심으로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강도윤은 변호사를 통해 그 집의 재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 구입한 재산이니 당연히 절반은 제 몫입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제가 혼자 벌어서 산 집인데 왜 절반을 줘야 해요? 라며 억울해했지만 변호사는 법적으로는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봉의하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재판까지 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강도윤의 변호사는 제 의뢰인도 그 집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기여했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기여는 무슨 기여입니까? 술 처먹고 집에 와서 난장판 만들고 관리비도 안 내고 그게 무슨 기여란 말입니까? 다행히 판사님은 지연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 자금 전액을 원고가 부담했고 피고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90%, 피고 10%로 인정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강도윤은 고작 1,000만 원 정도만 받고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때 강도윤이 법정을 나서며 지연이한테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좋아, 너 그 흉가 갖고 평생 살아. 나는 더 좋은 데서 살 거야. 지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5년 동안 강도윤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연이도 그 사람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잊고 사는 게 나았으니까요. 지연이는 그 집에서 혼자 살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대출금도 거의 다 갚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쯤이었을까요? 재건축 조합에서 최종 보상금 액수가 나왔습니다. 4억 8천만 원. 처음 샀을 때보다 2배도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엄마 이 돈으로 작은 아파트 하나 살 수 있을 것 같아. 엄마랑 같이 살 수도 있고라며 좋아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강도윤이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나타날 줄은요. 장례식장에 나타난 그 사람의 번들거리는 얼굴과 명품 양복 차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돈을 벌었거나 장사를 해서 잘 살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지연이 보상금까지 노리는 걸까요? 발인을 하루 앞둔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빈소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자마자 강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강도윤입니다. 어제 제 말씀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생각할 것도 없어요. 당신한테 줄 건 없다고 했잖아요 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자 강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법을 잘 모르시나 본데요. 지연이랑 저는 아직 호적상으로 완전히 정리가 안 됐습니다. 서류 미비로 이혼 신고가 제대로 안 된 거죠.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요? 5년 전에 이혼했잖아요. 강도윤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재판은 끝났지만 행정 처리가 누락됐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란 말입니다. 그럼 지연이 재산의 상속권이 저한테도 있는 거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확인해 봐야겠어요. 강도윤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어머니, 그 집 열쇠 아직 있죠? 제가 직접 가서 확인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나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힘들어. 강도윤의 전화를 끊고 나서 며칠 동안 저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혼 신고가 제대로 안 됐다니, 그게 정말일까요? 장례를 치르는 사흘 내내 저는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강도윤이 언제 다시 나타나 집 열쇠를 내놓으라고 할지 몰랐으니까요. 발인을 마치고 화장을 한 뒤 지연이의 유골함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함 하나가 제 딸의 전부가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거실 재단에 영정 사진과 함께 모셔두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그 나쁜 놈한테 내가 고생해서 모은 재산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틀 뒤 저는 지연이가 살던 집으로 갔습니다. 유품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현관문 열쇠를 돌리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딸의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현관에 가지런히 놓인 운동화, 거실 소파에 덮여있던 담요, 부엌 싱크대에 놓인 설거지 그릇들. 모든 게 지연이가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던 것처럼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집에서 지연이가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이혼하고 나서 5년 동안 혼자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왜 엄마한테 더 자주 와서 하소연하지 않았을까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방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옷장부터 정리하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이 방은 아담했습니다. 싱글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책상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요양보호사 유니폼이 여러 벌 걸려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늘 단정했습니다. 유니폼마다 이름표가 깨끗하게 달려 있었습니다. 옷을 하나씩 꺼내 박스에 담으면서 저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옷을 입고 출근하던 딸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라며 환하게 웃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옷장 정리를 마치고 책상으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책 몇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 관련 책들이었습니다. 지연이는 끊임없이 공부했습니다. 더 나은 요양보호사가 되고 싶다며 틈틈이 책을 읽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제 눈에 작은 노트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표지의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펼쳐보는데 지연이의 손글씨가 보였습니다. 일기였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 쓴 일기인 것 같았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2018년 3월 5일. 오늘 여보가 또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 어디서 돈을 빌려왔는지 1천만 원을 주식에 넣었다고 한다. 곧 대박 난다며 좋아했는데 불안하다. 이번 달 생활비도 빠듯한데.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지연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018년 5월 20일. 주식이 폭락했다. 여보가 빌린 돈 전부 날렸다. 대출 이자는 어떻게 갚아야 하나. 여보는 집에서 술만 마신다. 내가 야간 근무를 더 늘려야겠다. 저는 노트를 읽으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가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도와줄 수 있었는데.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9년 2월 14일. 오늘 발렌타인데이인데 여보는 경마장에 갔다. 생활비 50만 원을 가져갔다. 이번 달 관리비도 못 냈는데. 전화했더니 화를 내며 끊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돈을 더 벌어야 하는데. 지연이는 자기 자신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잘못한 건 강도윤인데 지연이는 자기가 무능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9년 7월 3일. 오늘 여보가 술 마시고 나한테 손을 들었다. 얼굴을 맞았다. 너무 아팠다. 엄마한테 말하고 싶었지만 걱정하실까봐 참았다. 화장으로 가렸다.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저는 노트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강도윤이 지연이한테 손찌검을 했다고요? 얼굴을 때렸다고요? 제가 왜 몰랐을까요? 그때 지연이가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타났던 게 기억났습니다. 엄마, 요즘 피부가 안 좋아서 화장 좀 했어라고 말했었는데 그게 맞은 흔적을 가리려고 한 거였나요? 저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딸이 그렇게 고생하는 걸 몰랐다는 게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한참을 울다가 다시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2019년 11월 28일.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여보는 변호사를 통해 집의 절반을 달라고 한다. 내가 혼자 고생해서 산 집인데. 하지만 상관없다. 이 사람과 헤어질 수만 있다면 뭐든 좋다. 엄마 나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힘들어. 미안해 엄마. 좋은 딸이 되지 못해서.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통곡했습니다. 지연아, 미안한 건 엄마야. 내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 엄마가 못나서 미안해. 노트를 꼭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음을 그치고 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강도윤, 그 인간이 우리 지연이한테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죽은 지연이의 재산까지 빼앗으려 한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변호사를 만나야 했습니다. 강도윤의 말이 사실인지 정말 이혼 신고가 안 된 건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실이라면 어떻게든 막아야 했습니다. 법무법인으로 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강도윤이었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피하지 않을 겁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생각 정리되셨어요? 제가 내일 집에 가서 서류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집에는 못 들어오게 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도 밝혀낼 겁니다. 저는 강도윤에게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이혼 신고가 안 됐다고 주장한다면 저도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법무법인에 도착해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일단 가족관계 증명서부터 떼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젊은 여자 변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바로 구청에 가서 지연이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서류를 받아보니 정말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혼 판결은 났지만 행정 처리가 누락되어 있었던 겁니다. 변호사에게 서류를 보여주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배우자이기 때문에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혼인 중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입증하면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증거를 모으면 되는 거죠? 저는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폭력, 유기, 경제적 착취 같은 증거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의 진술도 중요하고요. 저는 그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가 일하던 요양원부터 찾아갔습니다. 원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리니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지연 씨가 정말 좋은 직원이었어요. 그 일로 돌아가셨다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무엇이든 도와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은 지연이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먼저 만난 사람은 김미숙이라는 40대 여자분이었습니다. 지연이와 가장 친했던 동료라고 했습니다. 미숙 씨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부터 흘렸습니다. 어머니, 지연 언니가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언니 때문에 제가 이 일을 버틸 수 있었어요. 미숙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이가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한 적 있나요? 미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언니가 남편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어요. 출근할 때마다 멍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어디 부딪혔다고 둘러댔는데 나중에는 솔직하게 말해주더라고요. 남편한테 맞았다고. 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지연이는 동료들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참았던 거였습니다. 그럼 언제쯤부터 그랬나요? 미숙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2019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언니가 팔에도 멍이 들어서 긴팔 입고 다녔어요. 여름인데도요. 저는 수첩을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알고 계실까요? 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네, 박선영 선생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언니랑 같은 팀이었거든요. 박선영이라는 분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선영 씨가 말했습니다. 지연 씨가 정말 성실했어요. 아픈데도 쉬지 않고 나왔어요. 한 번은 제가 지연 씨, 오늘 얼굴이 안 좋은데 일찍 들어가라고 했더니 괜찮아요. 저 일해야 해요. 돈 벌어야 해요라고 하더라고요. 남편 이야기는 안 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선영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어봤어요. 남편분은 뭐 하시냐고. 그랬더니 지연 씨가 씁쓸하게 웃으면서 일 안 해요. 집에서 놀아요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럼 생활비는 누가 버냐고 물었더니 제가 다 벌어요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지연이가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다는 게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주실 수 있으세요? 법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분 다 흔쾌히 동의해 주셨습니다. 요양원을 나와 지연이가 살던 동네로 갔습니다. 다세대 주택 근처에 작은 분식집이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자주 가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주인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저 기억하세요? 지연이 엄마입니다. 여주인은 깜짝 놀라며 어머, 지연이 어머님, 지연이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어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김밥 한 줄을 시켰습니다. 사장님, 우리 지연이가 여기 자주 왔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거의 매일 왔어요. 출근하기 전에 김밥 싸가거나 퇴근하고 와서 라면 먹고 가거나. 참 착한 애였어요. 혹시 지연이 남편 본 적 있으세요? 여주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있죠. 그 남자 때문에
지연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한 번은 여기서 지연이한테 소리 지르고 난리 쳤어요. 돈 달라고. 지연이가 주머니를 뒤져서 10,000원짜리 몇 장 주니까 그게 다냐고 화내더라고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언제쯤이었나요? 여주인이 말했습니다. 한호 6년 전이었을 거예요. 그때 지연이가 여기서 밥도 못 먹고 나가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김밥 싸서 갖다 줬어요. 지연이가 사장님 죄송해요라고 하길래 아이고 뭐가 죄송해. 힘내라고 했죠. 여주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일도 안 하고 맨날 술 먹고 다녔어요. 지연이 혼자 돈 벌어서 그 사람 먹여 살린 거예요. 그러다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사장님, 혹시 이 내용을 써주실 수 있으세요? 법적으로 필요합니다. 여주인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당연하죠. 그 나쁜 놈이 또 지연이를 괴롭히려 한다면 제가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저는 며칠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지연이가 살던 건물 관리인 아저씨는 남편이 새벽에 술 먹고 와서 소리 지르는 바람에 민원이 들어온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라고 증언해 주었습니다. 옆집에 살던 할머니는 밤에 싸우는 소리가 자주 들렸어요. 지연이가 울면서 그만하라고 하는 소리도 들렸고요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저는 10명 가까운 증인들의 진술서를 모았습니다. 모두 강도윤의 폭력, 무책임, 경제적 착취를 증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서류를 건네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대방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강도윤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이지연 씨 어머님 되십니까? 저는 강도윤 씨 변호사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강도윤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 의뢰인께서 고인의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자 합니다. 어머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협조할 생각 없습니다. 저도 변호사 선임했으니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제 정말 법정 싸움을 해야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속권 박탈 소송을 정식으로 접수했습니다. 제가 모은 증인 진술서와 지연이의 일기장 사본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어머니, 이 정도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강도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았으니까요.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접수하고 사흘째 되던 날, 제가 운영하는 작은 빨래방에 손님이 별로 없는 이른 오후였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날씬한 여자였는데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세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그러자 여자는 핸드폰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저 유튜버인데요. 인터뷰 좀 하고 싶어서 왔어요. 요즘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제가 어리둥절해하자 여자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제목이 장모가 사위 재산 가로채려고 소송 걸었다였습니다. 글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고인의 전 남편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자 장모가 온갖 거짓 증언을 모아 상속권 박탈 소송을 걸었다. 심지어 사위가 폭력을 행사했다는 날조된 진술까지 만들어냈다고 한다. 고인은 생전에 우울증으로 힘들어했고 장모의 간섭 때문에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는 증언도 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여자는 핸드폰을 거두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온 거잖아요. 인터뷰해 주실 거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가세요. 인터뷰 안 합니다. 여자가 나가고 나서 저는 급히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 글이 여러 커뮤니티에 퍼져 있었습니다. 댓글들도 달려 있었습니다. 장모가 너무하네, 사위 불쌍하다, 돈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니야? 그 같은 악플들이 수백 개나 되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급히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인터넷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하죠? 변호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상대방이 여론전을 시작한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글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제 빨래방 앞에 몇몇 사람들이 몰려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제가 나가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장모 맞죠? 사위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빨래방 문을 닫고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터넷에 또 다른 글이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지연이와 강도윤이 주고받았다는 문자 메시지 캡처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우리 이혼하라고 자꾸 그래. 나 너무 힘들어. 차라리 죽고 싶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지연이가 그런 문자를 보낼 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혼하라고 한 게 아니라 지연이 스스로 이혼을 결심한 거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조작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조작된 문자 메시지까지 올라왔어요. 이거 고소할 수 있죠?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당연히 고소할 수 있습니다. 증거 조작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일단 그 글들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저는 하루 종일 그 글들을 캡처하고 정리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교회 권사님들이 전화로 말순이 인터넷에 이상한 글 떴던데 괜찮아? 라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빨래방 문이 열리더니 강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여기 왜 왔어요? 강도윤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빈정거리는 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장사가 안 되시나 봐요. 손님이 하나도 없네. 할 말 있으면 하고 나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도윤이 빨래 건조기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소송 취하하세요. 그럼 저도 인터넷 글들 다 내리겠습니다. 절대 안 돼요. 당신이 우리 지연이한테 한 짓을 다 밝혀낼 겁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강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버티시면 저도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협박하는 거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강도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경고예요. 어머니 빨래방 장사도 망칠 수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소문 퍼뜨릴 수 있어요. 지연이가 실은 우울증으로 스스로 불 속에 들어갔다는 소문도 돌릴 수 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퍽 하고 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연이가 스스로 죽었다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까지 퍼뜨리겠다고요? 당장 나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강도윤은 천천히 문으로 걸어가더니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그 안에 소송 취하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세요. 문을 닫고 나가는 강도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연이의 영정 앞에 앉아 울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날 밤 영정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강도윤이 어제 빨래방에 찾아와서 협박했어요. 어떻게 하죠?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것도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확보하셨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빨래방에 CCTV가 있다는 걸 잊고 있었습니다. 바로 가게로 가서 어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강도윤이 제게 위협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을 USB에 담아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어머니, 이거면 됩니다. 협박죄로 추가 고소하겠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매일 불안에 떨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여전히 악플들이 달렸고 빨래방 손님들도 줄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사위 괴롭히는 장모래. 돈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니야? 그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권사님들이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말순이, 우리가 다 알아.
내가 그런 사람 아니잖아. 힘내라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지연이 직장 동료들도 전화해서 어머님, 저희가 법정에 가서 증언하겠습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재판 날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지연이 영정 앞에 절을 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꼭 이겨서 너를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검은 옷을 입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강도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정말로 아내를 잃은 불쌍한 남편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제 옆에 앉은 변호사가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 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님이 입장하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판사님이었습니다. 엄숙한 표정으로 서류를 넘기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 주장하십시오. 제 변호사가 일어나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강도윤은 고인 이지현과의 혼인 기간 중 지속적인 폭력과 경제적 착취를 자행했습니다. 이는 민법 1004조에 따라 상속권 박탈 사유에 해당합니다. 변호사는 준비한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강도윤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 주장은 일방적인 거짓 증언에 불과합니다. 제 의뢰인은 고인과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했으며 이혼 역시 원만하게 합의했습니다.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뿐입니다. 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원고 측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제 변호사가 먼저 지연이의 일기장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고인이 생전에 작성한 일기입니다. 혼인 생활의 실상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판사님이 일기장을 넘기며 읽으셨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강도윤의 폭력, 도박, 무책임한 행동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으니까요. 판사님이 강도윤을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피고는 이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도윤이 당황한 표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그건 아내가 우울증으로 과장해서 쓴 겁니다. 실제로는 판사님이 손을 들어 말을 막으셨습니다. 증거를 더 보겠습니다. 제 변호사가 다음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고인이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입니다. 2019년 7월 5일자로 안면 타박상과 팔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사 소견에는 가정폭력 의심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변호사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판사님이 다음 증거를 요구하셨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이번에는 증인 신문 차례였습니다. 지연이 직장 동료인 김미숙 씨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 고인에 대해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미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 언니는 자주 멍이 들어서 출근했어요.
화장으로 가리려 했지만 다 보였어요. 한 번은 제가 물어봤더니 남편한테 맞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생활비도 다 언니가 벌었어요. 남편은 일도 안 하고 술만 마셨다고. 미숙 씨의 증언이 끝나고 다른 증인들도 차례로 나왔습니다. 빨래방 옆 분식집 주인, 다세대 주택 관리인, 옆집 할머니, 모두 강도윤의 폭력과 무책임을 증언했습니다. 법정 안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제 변호사가 결정적인 증거를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피고의 은행 거래 내역입니다.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피고는 총 8천만 원을 주식과 경마에 투자했습니다. 모두 손실을 봤고요. 이 돈의 출처는 고인의 급여 통장에서 인출된 것입니다. 강도윤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건 제 돈이기도 합니다. 부부 공동 재산이잖아요. 판사님이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하셨습니다. 피고는 앉으십시오. 제 변호사가 마지막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고인이 이혼 직전에 쓴 마지막 일기입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난 더 이상 이 사람 때문에 살고 싶지 않아. 매일 맞고 돈 빼앗기고 모욕당하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이혼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엄마한테 걱정 끼쳐서 미안해. 그 순간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판사님도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뜨셨습니다. 강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판사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피고 강도윤 씨,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귀하가 혼인 기간 중 고인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강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판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민법 1004조 1항에 따라 피고의 상속권을 박탈합니다. 또한 폭행, 협박, 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방망이를 2번 두드리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옆에 앉은 변호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니, 이겼습니다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크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강도윤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당신이 우리 지연이한테 줬어야 했어요. 이제 와서 비는 건 소용없습니다. 저는 그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강도윤이 뭔가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 있던 변호사가 어머니, 잘하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제 팔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지연이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이겼어. 그 나쁜 놈이 내 재산 못 가져가. 엄마가 지켜냈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강도윤이 문서 위조와 협박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구속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저는 알겠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다만 정의가 실현되는 걸 지켜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한 달쯤 지나 강도윤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제 끝났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니 지연이의 재산 문제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다세대 주택 재건축 보상금은 4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제가 쓰자니 지연이한테 미안했고 그냥 은행에 넣어두자니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지연이가 평생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 일이 얼마나 고되고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이처럼 헌신하는 요양보호사들을 돕는 일에 이 돈을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재단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는 놀란 듯 물었습니다. 재단이요? 어떤 재단을 만드시려고요? 저는 제 생각을 설명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을 돕는 재단이요. 보호장비도 지원하고 위험수당도 주고 교육비도 지원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재단 설립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정관을 만들고 이사진을 구성했습니다. 지연이가 일했던 요양원 원장님도 이사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재단 이름은 지연돌봄 재단으로 정했습니다. 딸의 이름을 넣고 싶었습니다. 지연이가 평생 남을 돌보며 살았으니 그 이름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석 달 후 재단이 정식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출범식 날 작은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요양보호사분들, 요양원 원장님들, 교회 권사님들, 지연이 동료들 모두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딸을 화재로 잃었습니다. 딸은 치매 할머니를 구하려다 스스로 희생했습니다. 평생 남을 돌보며 살았던 딸이었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이 재단은 딸처럼 헌신하는 요양보호사분들을 돕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노고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제 옆에 놓인 지연이 사진을 보니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이게 엄마가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내 이름으로 좋은 일 할게라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재단 사업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요양보호사 100명에게 고급 마스크와 장갑, 소독제를 지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야간 근무 위험 수당을 신청받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치매 환자 응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지원을 받은 요양보호사들이 감사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덕분에 안전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야간 근무가 조금 덜 힘들어졌어요. 교육받고 나니 환자분들을 더 잘 돌볼 수 있게 됐어요.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요양보호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재단 도움 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아이고, 고맙긴 뭘. 열심히 일하고 건강하게 지내라고 말했더니 아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 저도 지연 선생님처럼 좋은 요양보호사가 되고 싶어요. 지연 선생님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연이가 남긴 것은 돈이 아니라 정신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재단 일을 하면서 저도 바빠졌습니다. 빨래방 일과 재단 일을 병행하느라 정신없는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지연이를 위해 뭔가 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연이가 떠난 지 1년 하고도 2달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저는 지연이 산소에 갔습니다. 작은 봉분 앞에 국화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널 지켰어. 그 나쁜 놈은 감옥 갔고 내 돈으로 좋은 일 하고 있어. 너 자랑스럽지?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지연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잘 살아야지. 너 걱정하지 말고. 엄마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집으로 돌아와 빨래방 문을 열었습니다. 예전처럼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악플도 다 삭제되었고 동네 사람들도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빨래를 개며 지연이가 생전에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엄마,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걱정 마. 이제는 제가 그 말을 해야 할 차례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